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매를 예방하는 7가지 지혜로운 습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맑은 정신으로 소중한 추억들을 간직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크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한 걱정을 안고 계십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이 말처럼 치매 예방도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이름이나 물건을 둔 장소를 잊어버리는 정도로 시작하지만 점점 심해지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일상생활도 혼자서 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족들의 고통도 참 큽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 병입니다. 물론 모든 치매를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치매 발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 환자의 약 40%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지요. 20-30년에 걸쳐 뇌에 변화가 생기다가 어느 순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병이 나면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병이 오기 전에 막아야 한다. 이 말씀은 치매에도 딱 맞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7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의학 박사나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키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생활 습관을 하나씩 천천히 생활에 녹여내시면 건강한 두뇌를 오래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생활 습관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습관은 두뇌를 꾸준히 자극하는 활동하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이 우리의 정신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두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꾸준히 사용하면 강해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처럼 두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꾸준히 두뇌를 사용하면 나이가 들어도 정신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인지 예비능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평생 두뇌를 많이 사용한 사람은 뇌에 좋은 저축을 많이 해놓은 셈이어서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겨도 잘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평생 공부를 많이 하고 복잡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두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봅시다. 중국의 현자 공자는 배움이 없는 생각은 위험하고 생각이 없는 배움은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TV를 보거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활용해 보는 것이 진정한 두뇌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뇌를 자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나이와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신문이나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글자가 작아 보기 힘드시다면 큰 글자로 된 책이나 확대경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요즘은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전자책도 있습니다. 책을 읽은 후에는 누군가에게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고를 때는 평소에 관심이 있던 주제부터 시작하세요. 역사책, 여행 이야기, 요리책, 심지어 만화책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겁게 읽는 것입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박영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중요한 기사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신문을 읽으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게 되고 대화할 거리도 생겨서 좋아요.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요. 둘째, 손주나 가족들과 함께 간단한 보드게임을 해보세요. 윷놀이, 화투, 바둑, 장기 같은 전통놀이도 훌륭한 두뇌 운동이 됩니다. 이런 게임은 전략을 생각하고 기억력을 사용하게 만들어 두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시간이 있을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퍼즐이나 낱말 맞추기도 좋습니다. 요즘 마트나 문방구에 가면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씨의 낱말 퍼즐책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미경 할머니는 처음에는 낱말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 실력이 늘고 성취감도 느껴져요. 이제는 하루에 한 페이지씩 꼭 풀어요. 라고 하십니다. 셋째, 노래 부르기나 악기 연주를 시도해 보세요. 옛날 노래를 기억해서 부르는 것도 좋고 새로운 노래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숨쉬기 운동도 되며 기분도 좋아집니다. 요즘은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김명자 할머니는 2년 전부터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이제는 고향의 봄 같은 노래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모니카를 불 때는 모든 걱정을 잊게 돼요. 넷째, 손으로 하는 작업을 해보세요. 뜨개질, 종이접기, 목공예,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은 손과 뇌를 동시에 사용하게 만듭니다. 특히 양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좌우, 뇌를 모두 자극해서 좋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수동 할아버지는 퇴직 후 목공예를 배워 지금은 손주들을 위한 작은 장난감을 만들고 계십니다. 나무를 다듬고 조각하는 동안 세상 근심이 다 사라져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다섯째, 일상생활에 작은 변화를 주세요.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하거나 오른손잡이라면 가끔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두뇌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여섯째,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좋아하는 시나 노래 가사, 전화번호 등을 외워보세요. 요즘은 모든 것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만 가끔은 머릿속에 저장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일곱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도전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 외국어 몇 마디, 악기 연주 등 관심 있는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우리 동네 김춘자 할머니는 75세의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글씨 쓰기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시더니 이제는 정갈한 편지를 쓰신다고 합니다. 김 할머니는 글씨 쓰는 동안은 잡생각이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십니다. 여덟째,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사람이 젊게 유지되는 비결은 늙어서도 계속 배우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매일 15분씩이라도 새로운 두뇌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라톤이 말했듯이 시작이 반이다. 작은 시작이라도 지속적으로 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은 적절한 신체 활동 유지하기입니다. 플라톤은 몸과 마음의 균형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두뇌를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 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더 잘 공급됩니다. 또한 운동은 뇌를 보호하는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내어 치매 위험을 줄여줍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50%까지 낮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마라톤이나 등산같이 힘든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지요.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일 정도 걷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처음부터 30분을 한 번에 걷기 어렵다면 10분씩 나눠서 하루 3번 걸어도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거나 가까운 시장까지 걸어가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걸을 때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고개를 들고 깊게 숨을 쉬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정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십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5분도 걷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늘려서 지금은 30분씩 걷습니다. 걷기 시작한 이후로 혈압도 내려가고 잠도 잘 자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둘째,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물론 너무 많은 층을 한 번에 오르려고 하지 마시고 1, 2층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계단 오르내리기는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좋은 운동입니다. 셋째, 맨손 체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를 해보세요. TV에서 하는 국민 체조를 따라하거나 복지관에서 배운 동작을 집에서 반복해도 좋습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근육을 늘리는 동작이 특히 좋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영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를 하신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 가볍게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에요. 특히 손가락, 손목, 무릎 같은 작은 관절을 움직이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넷째, 수영이나 수중 운동입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적어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요즘은 많은 복지관이나 수영장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춤추기입니다. 춤은 몸을 움직이는 운동인 동시에 음악에 맞춰 동작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두뇌 운동이기도 합니다. 민속춤, 사교 댄스, 심지어 집에서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춤을 추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는 3년 전부터 복지관에서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춤을 추다 보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다른 분들과 친해지는 계기도 되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3번 춤추는 날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여섯째, 집안일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요리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모두 운동입니다. 특히 걸레질이나 창문 닦기 같은 활동은 팔과 어깨의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정원 가꾸기나 화분 돌보기도 좋은 활동입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것은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안정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두고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주에 사시는 정태호 할아버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파, 상추, 고추 같은 채소를 직접 기르면 먹거리도 생기고 몸도 움직이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보람을 느껴요. 내가 기른 채소를 이웃과 나누는 기쁨도 있고요. 운동을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많은 양의 운동을 시작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5분,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운동할 때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셋째, 운동 전후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평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관절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모로코의 속담에 움직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계속 움직이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 보세요.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여정도 오늘의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은 균형 잡힌 식단 유지하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곧 약이 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과 두뇌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 몸무게의 약 2%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뇌는 영양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뇌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두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란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채소, 과일을 많이 먹고 굵은 고기와 감은 적게 먹는 식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식단도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잡곡밥, 된장국, 다양한 나물과 김치, 생선 등을 골고루 먹는 식단은 몸과 두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단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구체적인 음식과 식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산화 식품을 자주 드세요. 항산화 식품이란 몸속에 녹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음식입니다. 활성산소는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베리류,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와 과일이 좋은 항산화 식품입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김영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요구르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맛이 시큼해서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어 하루라도 빼먹으면 허전해요. 피부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둘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과 들깨, 아마씨, 호두 같은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호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어부로 일하셨는데 매일 생선을 드시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생선을 많이 먹어요. 특히 고등어는 값도 싸고 맛도 좋아서 자주 먹죠.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머리가 맑은 이유가 다 생선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셋째, 전곡류와 잡곡을 드세요. 현미, 보리, 콩, 팥 등의 잡곡은 백미보다 영양소가 풍부하고 소화가 천천히 되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은 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넷째, 색깔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 등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은
각각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5가지 이상의 다른 색깔,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푸른잎 채소는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이런 채소에는 엽산, 비타민 K 등 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경상북도 김천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제철 채소를 직접 기르십니다. 내가 기른 채소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상추, 쑥갓, 열무, 근대 등을 키우는데 매일 조금씩 따서 먹으니 신선하고 영양소도 그대로예요. 5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단백질은 뇌 세포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생선, 닭고기, 두부, 계란, 콩 등을 통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6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뇌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하루에 6컵에서 8컵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7째,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과도한 소금, 설탕, 포화지방은 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튀긴 음식, 단 음료, 과자류는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고혈압은 치매의 위험 요인입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 대신 식초, 레몬즙, 향신료 등을 활용하면 간을 줄이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8째, 식사 습관도 중요합니다. 세 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과식은 피하세요. 특히 저녁 식사는 가볍게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의 속담에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두뇌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음식 선택이 건강한 뇌로 이어집니다. 4번째, 생활 습관은 양질의 수면, 취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면은 영혼의 목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새로운 정보를 정리하며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인생의 약 3분의 1을 잠자는 데 보냅니다. 그만큼 수면은 우리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양질의 수면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뇌의 해로운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여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이 변하고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고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가능한 한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 몸의 생체 시계가 안정되어 더 잘 잘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자 할머니는 매일 밤 9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해온 습관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길어져서 여유롭게 보낼 수 있어요. 밤에도 잠이 잘 와서 깊이 잘 수 있고요. 둘째,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드세요.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한 것이 좋습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침대보다는 적당히 단단한 침대가 좋습니다. 베개는 머리와 목을 잘 받쳐주는 것을 선택하세요. 부산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자리가 편해야 잠도 잘 와요.
저는 약간 딱딱한 침대를 선호하는데 척추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또 방에 불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커튼을 치는 것도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수면 전 루틴을 만드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 동안은 편안한 활동을 하세요.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책 읽기 등이 좋습니다. 이런 활동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수면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도와줍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영 할머니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요. 그러고 나서 잠자리에 들면 금방 잠이 와요. 라고 하십니다. 넷째, 낮잠은 짧게 자세요. 낮잠이 필요하다면 30분 이내로 오후 3시 이전에 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또는 늦게 낮잠을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을 피하세요. 이런 물질들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오후나 저녁에는 커피, 홍차,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세요.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성호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저녁 식사 후 커피를 마셨는데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지금은 저녁 6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고 대신 따뜻한 대추차나 보리차를 마셔요. 그러니까 잠이 훨씬 잘 오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저녁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세요. 취침 전 2-3시간 이내에 과식하면 소화불량으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 단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적절한 운동을 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취침 직전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세요. 울산에 사시는 임영숙 할머니는 매일 오전에 30분씩 걷기 운동을 해요. 그러면 몸이 적당히 피곤해져서 밤에 잠이 잘 와요. 예전에는 저녁에 운동을 했었는데 그러면 오히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라고 하십니다. 여덟째, 걱정과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잠자리에서 걱정이나 고민을 하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간단한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보세요. 경남 진주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요.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 마음이 평온해져서 잠이 잘 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홉째,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세요. TV,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자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이런 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째,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존성이 생기고 자연적인 수면 패턴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가 지속된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수면은 가장 달콤한 신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양질의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이상으로 두뇌 건강을 지키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더 나은 수면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5번째, 생활 습관은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입니다. 공자는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고 소속감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은 두뇌에 좋은 자극이 되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은퇴, 건강 문제, 가족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가족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관계입니다. 자녀,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요즘은 전화뿐만 아니라 화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은 우리 가족의 날이에요.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한 주의 피로가 다 풀리는 시간이죠. 멀리 사는 둘째 아들, 가족은 화상 통화로 함께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오래된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세요. 오랜 친구들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알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통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못 만난 지 오래되었더라도 연락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늦지 않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호 할아버지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매달 한 번씩 만나요. 6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친구들이라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줘요. 이 모임이 있어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십니다. 셋째, 새로운 친구를 사귀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경로당, 복지관, 종교시설,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서울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는 70세의 복지관에서 하는 합창단에 가입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새 친구들을 만나니 즐거웠어요. 이제는 합창단 친구들과 노래 연습 외에도 함께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우리에게 보람과 기쁨을 줍니다.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병원에서 안내 봉사를 하는 등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태영 할아버지는 퇴직 후에 무료함을 느꼈는데 3년 전부터 초등학교에서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줄 때 보람을 느껴요. 아이들 덕분에 저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십니다. 다섯째,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등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요리 등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광주에 사시는 김순희 할머니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교실에 다니고 있어요. 같이 그림 그리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전시회도 함께 준비하면서 깊은 우정이 생겼어요. 취미가 있으니 매일이 기대되고 활력이 생겨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지역 사회 행사에 참여하세요. 동네 축제, 마을 모임, 지역 행사 등에 참여하면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곱째, 기술을 활용해 소통하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배워 카카오톡,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배우고 나면 널리 있는 사람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이영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복잡해 보였는데 손주가 카카오톡 사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오늘의 사진을 찍어서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리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아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라고 하십니다. 8째, 작은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파트 경비원, 슈퍼마켓 직원, 이웃집 사람과의 짧은 대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인사와 미소로 시작하는 대화가 더 큰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 페리는 진정한 사랑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은 관심사를 나누며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가 우리의 삶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사람에게라도 먼저 연락해 보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는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번째, 생활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하기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갈등, 상실감 등 다양한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 문제를 넘어 몸과 두뇌에 실질적인 해를 끼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기억력이 저하되며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깊은 호흡과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깊은 호흡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스트레스 완화 방법입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배가 오르내리는 것을 느끼며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10분씩 베란다에 앉아 깊은 호흡을 해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만 집중하다 보면 걱정거리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 시간 덕분에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나무, 꽃, 새소리 등 자연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 근처 정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호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에 동네 뒷산에 올라가요. 나무들 사이를 걷고 새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자연 속에 있으면 근심 걱정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십니다. 셋째, 웃음을 찾으세요.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자연 치료제입니다.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 있는 책을 읽거나 웃음을 주는 친구와 시간을 보내세요. 대구에 사시는 박순희 할머니는 저는 매일 저녁 개그 프로그램을 꼭 봐요. 하루 종일 웃을 일이 없었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마음껏 웃으려고 해요. 웃고 나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취미 활동에 몰입하세요. 즐거운 활동에 집중하면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원예, 요리, 음악 감상 등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광주에 사시는 정미경 할머니는 3년 전부터 도자기 만들기를 배우고 있어요. 흙을 만지며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모든 걱정을 잊게 돼요. 작품이 완성되면 성취감도 느껴지고요. 라고 하십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매일 감사한 일을 생각하고 기록하는 습관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이영수 할아버지는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요.
맛있는 식사, 좋은 날씨, 반가운 전화 등 작은 일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적당한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와 같은 가벼운 운동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김만수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걸어요.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시작했는데 걷고 나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자신에게 충분한 휴식을 허락하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은 나만의 날이라고 정해놓고 아무런 약속도 잡지 않아요. 그날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그냥 누워있기도 해요. 이런 시간이 있어서 다른 날들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어요. 라고 하십니다. 여덟째, 걱정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머릿속으로만 계속 걱정하면 문제가 더 커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일을 종이에 적어보면 생각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이정희 할머니는 자기 전에 마음에 걸리는 일들을 노트에 적어요. 적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때로는 해결책도 떠올라요. 그리고 적은 걱정은 노트에 맡기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홉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더 커집니다. 가족, 친구,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민호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에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기꺼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줄어들더라고요. 라고 하십니다. 열째,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마세요. 완벽주의는 스트레스의 큰 원인이 됩니다. 실수와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법을 배우세요. 부산에 사시는 강명자 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요. 지금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자연의 도를 따르면 평화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며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5분만 깊은 호흡을 하거나 걱정거리를 적어보거나 가벼운 산책을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삶에 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생활 습관은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입니다. 인도의 지도자 간디는 건강은 진정한 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 가치를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자신도 모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위험 요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뇌 건강은 몸 전체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관리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세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명수 할아버지는 매년 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제 습관이에요. 덕분에 3년 전 초기 당뇨병을 발견해서 약물 치료 없이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어요. 아직 건강검진이 귀찮다고 미루는 친구들에게 꼭 가더라고 권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에 신경 쓰세요. 이런 질환들은 뇌혈관에 영향을 주어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정확히 복용하고 식단과 운동 관리를 꾸준히 하세요. 인천에 사시는 박영호 할아버지는 10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약 먹는 것을 잊어버리곤 했는데 이제는 식탁 위에 약을 두고 매일 아침 식사 후에 바로 먹는 습관을 들였어요. 덕분에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라고 하십니다. 셋째, 가정에서도 건강 상태를 체크하세요. 혈압계, 혈당 측정기 등을 구입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의사와 상담하세요. 부산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는 당뇨가 있어서 집에서 매일 아침 혈당을 측정해요. 수치를 수첩에 기록해 두었다가 병원 방문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제 상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어서 좋다고 하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약 복용을 정확히 하세요.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 약 이름과 복용 시간을 메모해 두거나 약통의 요일별로 약을 미리 분류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재호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약을 언제 먹어야 할지 헷갈렸어요. 이제는 약국에서 구입한 일주일용 약통에 아침, 점심, 저녁 약을 미리 분류해 두고 있어요. 한눈에 보기 쉽고 빼먹는 일도 없어졌어요. 라고 하십니다. 다섯째, 의사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진료 전에 질문할 내용을 미리 메모해 두고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약의 부작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세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는 병원에 가면 긴장되어 궁금한 것을 다 물어보지 못했어요. 지금은 진료 전날 질문할 내용을 메모지에 적어서 가져가요. 의사 선생님께도 내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예방접종을 챙기세요.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의 예방접종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특히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명수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하지만 3년 전 독감으로 크게 앓고 나서부터는 매년 가을에 독감 예방접종을 꼭 받아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함께 가자고 권유하고 있어요. 라고 하십니다. 일곱째, 치과와 안과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구강 건강과 시력은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치과와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치아 관리를 소홀히 했더니 나이 들어 많이 후회했어요. 지금은 3개월마다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고 충치나 잇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요. 건강한 치아가 있어야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덟째, 골다공증 검사도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폐경 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활동량을 줄이고 이것이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는 2년 전 골다공증 검사를 통해 초기 단계를 발견했어요. 의사 선생님 처방에 따라 칼슘제를 복용하고 매일 걷기 운동을 하니 상태가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어요.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실감했죠. 라고 하십니다. 9째, 인지기능 검사도 받아보세요. 65세 이상이라면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인지기능 저하를 발견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승호 할아버지는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정상이었지만 이런 검사를 통해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안심이 됐어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받을 계획이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째, 건강 수첩을 만들어 관리하세요. 검진 결과,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정보, 수술 이력 등을 기록해두면 의료진이 더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는 작은 노트를 건강 수첩으로 만들어서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녀요. 병원 방문 날짜, 검사 결과, 약 이름 등을 모두 기록해두고 있어요. 여러 병원을 다닐 때도 이 수첩 덕분에 의사 선생님들이 제 상태를 더 잘 파악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십니다. 미국의 작가 에머스는 건강은 우리의 첫 번째 재산이다라고 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오늘부터 건강관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복용 중인 약을 정리하거나 다음 건강검진 일정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두뇌를 만들고 이것이 치매 예방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지금까지 치매를 예방하는 7가지 생활습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두뇌를 꾸준히 자극하는 활동하기. 둘째, 적절한 신체 활동 유지하기. 셋째, 균형 잡힌 식단 유지하기. 넷째, 양질의 수면 취하기. 다섯째,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일곱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 이 7가지 생활습관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한 식단은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되며 사회적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하나가 모여 건강한 두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첫내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생활습관 중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걷기를 시작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거나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보는 것처럼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오늘 하루는 내일의 추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내일의 건강한 추억을 만들어냅니다. 치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생활 습관을 모두 실천한다고 해서 치매를 100%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나이 자체도 치매의 위험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최소한 30-40%의 치매 위험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는 작은 일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에는 소중한 추억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기억들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치매 예방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20년 후 당신은 당신이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로 더 후회할 것이다. 오늘 당장 건강을 위한 작은 행동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미래의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